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상주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상주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 이전 시간에 함께 얘기 나눴던 인상주의에 대해 대략적으로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는 사실주의, 라파엘 전파, 인상주의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미술사조 모두 무엇이 사실인가, 즉 무엇이 리얼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온 미술사조들입니다. 19세기 중반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더 이상 대상과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많은 화가들이 사진사로 전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화가들은 무엇이 진짜 사실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실주의 화가들은 우리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즉 사실주의 이전의 그림들은 성경이나 문학의 내용을 주제로 아름답게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주의 작가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본 풍경, 예를 들면 농부들의 생활 모습, 소외된 하층민들의 모습 등을 미화하지 않고 본대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전파는 앞선 사실주의 작가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 기법만을 숭배하고 모방한 아카데미 미술 양식이 당대 미술의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해 이런 틀의 시작인 전성기 르네상스를 완성한 화가 라파엘 이전의 미술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교를 앞세우기보단 순수한 회화로 돌아가 솔직하고 평면적인 화면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추구한 바는 결과론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화풍을 남겼으며 이후 아르누보 양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인상주의 작가들은 내 눈으로 관찰한 모습이 사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화가의 눈으로 관찰한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진정한 의미의 사실성이란 같은 주제로 고민을 했지만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부턴 인상주의 이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텐데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인상주의 이후, 후기 인상주의나 신인상주의는 들어봤는데 인상주의 이후, 너 좀 낯설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임프레셔니즘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상주의 이후가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상주의와 인상주의 이후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간 흐름에 따라 먼저 온 것이 인상주의, 그리고 그 이유가 인상주의 이유일까요? 당시 화가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작가 세잔은 인상주의 작가 모네보다 한 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작가들 나이들 역시 막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 인상주의 작품들에 비해 후기 인상주의는 윤곽선들의 질서나 대상의 견고함이 살아났다고 평가하며 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갖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초창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가면 갈수록 대상의 윤곽선이 흐려지고 결국엔 없어져 몇 번의 붓질만으로 대상을 표현해 대상의 형태가 무너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인상주의자인 르누아르와 까유보트의 작품을 보면 충분히 윤곽선들이 잘 나타나 있고 대상의 형태 역시 단단해 무너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초창기 인상주의자들의 그림과 인상주의 이후 작가의 작품을 비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초창기 인상주의자들, 오른쪽이 인상주의 이후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 인상주의와 인상주의 이유를 나누는 기준은 대상의 윤곽선의 분명함의 여부라기보다는 작가들의 그림에 대한 태도입니다. 인상주의까지만 해도 작가들은 어찌됐던 그림을 그리는 대상에 종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인상주의 작가들 덕분에
전통 서양 미술 기법인 원근법, 명암법, 대상의 사실적 반영 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증명은 초기 인상주의 작가에 의해 자신들의 눈으로 본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상은 점차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기보다는 표현을 위한 수단이 되어 하나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인상주의 이후의 작가들은 대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형태와 색채를 대상으로부터 점차 해방시킵니다. 이들은 앞선 인상주의 작가들처럼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린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은 초기 인상주의 작가들이 지나치게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해 놓친 미술의 소중한 것을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잔은 형태를, 반고흐는 강렬한 열정을, 고갱은 솔직함과 단순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후대에 영향을 끼쳐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킵니다. 세잔은 야수주의와 입체주의, 반고흐는 표현주의, 고갱은 야수주의와 원시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들 인상주의 이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맨 먼저 폴 세잔입니다. 세잔은 젊은 시절 인상주의 화가들과 어울리고 전시에도 참여했지만 인상주의 화풍에 빠지기보다는 파리에서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 남동부 엑상플로방스로 돌아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개척합니다. 세잔의 생애를 잘 표현한 영화가 있어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세잔의 생애 중 특히 프랑스 작가 몽로 주점으로 유명한 에밀 졸라와의 30년 우정을 다룬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세잔과 그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그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의 화풍을 만들기 위해 괴로워하고 노력했는지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으로 본 영화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생 빅투아르산 연작 중 하나로 1885년경 제작되어 이 연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생 빅투아르산 연작은 1885년에서 1906년, 즉 세잔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딱 보시면 세잔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그렸다거나 색감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미대 학부 시절 교수님께서 세잔 그림을 밥 같은 그림이라고 극찬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별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세잔 그림이 막 좋지는 않은데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하지만 미술사적으로 세잔이 이룩해 놓은 것은 참 대단합니다. 당시 세잔이 하고 싶었던 일은 고전시대 그림처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지만 인상파 그림처럼 시시각각 빛에 의해 변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딱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테지만 조금 더 꼼꼼히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 고전시대 같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림은 명암 위주의 원근감을 통한, 즉 입체감이 있는 그림을 의미하고 인상파의 빛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시각적 인상이란 야외에서 원색 위주의 그림으로 그려진 입체감이 사라진 그림을 의미합니다. 즉 정반대의 것을 조화롭게 합치는 것, 이것이 세잔이 원하는 바였던 거죠. 그런데 그는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산은 분명히 빛을 잔뜩 받아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색이 산의 형태를 뭉개지는 않습니다. 즉 산의 형태가 견고하고 뚜렷합니다. 정말 산의 형태가 견고하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초기 인상주의 작가 모네의 작품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진짜 세잔의 그림엔 산의 형태가 살아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잔의 생 빅투아르산 연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시는 작품들은 1904년에서 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그는 생 빅투아르산 영작을 그리면서 다양한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는 우선 형태를 잡고 그 안에 색을 채우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그냥 보이는 색을 보이는 곳에 찍어서 표현하는 모듈라시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작품들이 바로 그런 모듈라시옹 방법을 적용해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세잔의 모듈라시옹 기법에 대해 어떤 평론가는 더덕더덕 칠만 대충한 보기 흉한 그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기법을 통해 명암 기법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색을 보여주며 색면을 통해 양감과 밀도가 드러납니다. 또 다른 기법으로는 파사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붓질로 색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상과 배경이 서로 유입되고 통하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은 이후 입체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잔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대상이 보시는 작품의 예로 든다면 산에서 산의 형태와 색채를 독립시키고 각 산의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시각적 조각들을 캔버스에 재배치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세잔 그림의 특징에서 이후 현대미술 사조인 야수파와 입체파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산에서 떼어져 나온 색에선 야수파가 시각적 조각들에선 입체파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잔의 정물화 작품들을 감상하고 알아보시겠습니다. 세잔은 생 빅투아르산뿐만 아니라 사가도 엄청나게 많이 그렸는데요. 어느 정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우스갯소리로 서양사에는 4대 사가가 있는데 첫 번째, 종교와 신의 시대의 상징인 아담의 사과. 두 번째, 과학과 이성의 시대의 상징인 뉴턴의 사과. 세 번째, 예술과 감성, 개인의 시대의 상징인 세잔의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IT 시대의 상징인 스티븐 잡스의 사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잔은 인상파의 밝고 풍부한 색조를 살리면서도 고전주의 그림 같은 견고함, 질서 정연, 그리고 조화로움을 살리기 위해 많은 실험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실험의 하나로 그는 사과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작가는 고갱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고갱의 사진이고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고갱이 타히티에 있을 적 찍은 사진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갱은 타히티에 있을 적 매우 오픈마인드 생활을 했는데요. 고갱은 매독에 걸려 고생했는데 당시 그로 인해 아주 많은 타히티인들이 매독에 걸려 같이 고생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기도 하죠. 왠지 모르게 오른쪽 여인이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암튼 본론으로 돌아가 고갱의 인생은 그의 그림 스타일만큼이나 꽤 독특한데요. 고갱의 아버지는 19세기 중반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정치부 신문기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혁명이 실패할 것 같자 온 가족을 데리고 페루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고갱은 외삼촌의 도움으로 꽤 부유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유년 시절은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쳐 그가 원시 환경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몇 년 후 고갱 가족은 프랑스로 돌아오고 고갱은 해군에 입대하나 19세기 후반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으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후견인의 도움으로 주식 중개소에서 일하다 인상파 화가들과 친하게 되고 슬슬 전업작가를 꿈꾸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의 초기 작품으로 그는 1881년과 82년에 열린 인상파전에 참여하여 그림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출품 당시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닥 좋지 못했으나 현재 이 그림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고갱은 슬슬 그림으로 인정받기 시작해 작품 3점을 팔기도 하는 등 예술가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882년 프랑스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직업을 잃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업작가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 2년 만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날리고 매우 고된 인생을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작품을 출품한 1886년 제8회 인상주의전에서
함께 전시한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모든 작품들을 압도했고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쇠라의 작품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살 길이 막막해진 고갱은 근근히 생활하던 중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형 마르티니크 섬으로 이주해 살게 됩니다. 그곳은 우선 프랑스에 비해 생활비가 적게 들었고 열대 태양빛 아래 자연의 다양한 색과 원시성에 관심이 끌렸기에 이곳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부터 그의 그림에서 단순해진 형상들 속에 생명력, 신비함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어 그림을 좋은 값에 팔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고갱을 따르는 이들 젊은 화가들은 스스로를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의미하는 나비파라고 불렀는데 이후 이들은 아르누보 양식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암튼 고갱의 작품에서 풍기는 엄숙함, 생명력, 그리고 신비함은 당시 화상이었던 반 고흐의 동생 테오도 매료시켜 그의 작품을 사게 만들고 이런 인연으로 이후 반 고흐와 고갱은 짧게나마 함께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이 둘이 함께 살던 당시 고갱이 그린 반 고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같은 해 반 고흐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들을 통해 반 고흐가 바라본 자신의 모습과 고갱이 바라본 반 고흐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 매우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사실 고갱은 반 고흐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딱 2달 동거했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식 중개소를 그만두고 화가로 근근하게 살던 고갱은 반 고흐의 동생 테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형 화가 반 고흐가 프랑스 남부 햇빛 좋은 아르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화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 경제적 부담도 줄고 다른 예술가와 교류도 할 수 있으니 한번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혹한 고갱은 아르로 갔지만 곧 자신과 반 고흐가 맞지 않은 성격이란 것을 깨닫고 그 집을 나옵니다. 하지만 고갱이 반 고흐와 헤어졌다고 해서 그와 완전히 절교한 건 아니고 이 둘은 이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르에서 반 고흐와 헤어지고 다시 파리로 돌아온 이후에 그의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당시 유럽 화가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끌며 영향을 끼친 일본풍으로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모네, 반 고흐뿐만 아니라 고갱 역시 일본화의 단순화에 매료되어 자신의 그림에 적용시켜 이러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작품들을 보시면 추상적인 선과 단순한 색채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슷한 시기 그려진 그의 종교화 2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무렵 고갱은 보신 바와 같이 단순한 선과 하나의 색면 덩어리를 이용한 종교화들도 그립니다. 아마도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본 동양의 종교적 도상에 영향받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즈음하여 고갱은 초기 인상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상상과 기억 속의 이미지를 신비롭고 원근법이 거의 무시된 초자연적인 표현법에 중점을 둡니다. 계속해서 그가 타이트로 건너가 그린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갱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통해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프랑스 식민지 민속을 소개한 전시회를 통해 타히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 타히티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지금도 프랑스령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고갱이 보기 흉측했던 에펠탑이 마침 그때 완성되었고 이 에펠탑은 고갱에게 문명화의 흉측한 상징과 같았습니다. 이에 고갱은 마음에 품고 있던 타히티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하고 넓은 색면에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원시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뭔지 모르게 상징적인 그림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과 기억 속에 있는 이상, 원시적인 역동성,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에너지를 살려내려 하였습니다. 자, 이제 고갱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타히티에서 2년 동안 머물다 고독과 향수를 이기지 못해 고갱은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의 작품은 당대 젊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긴 했지만 화단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생각보다 냉담한 대중의 반응과 연인과의 이별 등 이런저런 일로 고갱은 다시 프랑스를 떠나 타히티로 향합니다. 그러나 타히티로 돌아온 고갱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이 20살의 나이로 폐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고갱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는 이 시기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시에 등장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그림엔 여러 해석이 있으나 가장 정설은 인간이 태어나고 살다 죽는 인생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입니다. 가장 오른쪽엔 잠든 아기가 있어 탄생을 상징하며 중앙에서 팔을 올려 과일을 따는 사람은 한창 때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좌절한 듯한 손동작의 늙은 사람이 보이는데 이는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갱의 설명에 의하면 이 작품의 본질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니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대로 작품을 감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는 반 고흐와 그의 작품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빈센트 반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의 사진입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한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러나 사실 자신이 태어나기 전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죽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 고흐가 살면서 자신이 죽은 형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연과 곤충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점이 이후 반 고흐 특유의 모든 대상이 구불구불하게 유기체처럼 보이는 생명력 강한 그림들을 탄생시키게 하지 않았나 하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의 첫 직장은 그림 판매상이었는데 큰아버지를 도와 바르비 종파, 전에 함께 사실주의를 다루며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바르비 종파의 작품을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반 고흐는 밀러의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실제로 반 고흐는 밀러의 그림을 많이 모사하였습니다. 그의 초기 대표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농부의 집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요. 그가 좋아했던 화가인 렘브란트의 영향으로 색감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사실 반 고흐는 그림을 어릴 적 배웠다거나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7살에 독학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했고 이후 아주 잠깐 벨기에에 있는 미술학교에 등록해 다닙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각각의 인물들이 한 장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따로 그려진 인물들을 한 장소에 합쳐놓은 것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아직 대생에 익숙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앞서 말씀드린 벨기에 미술학교에 잠깐 다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반 고흐의 자화상적 작품으로 여겨지며 당시 이미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논쟁으로 유명해진 작품인데요. 존재론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1930년대 자신의 강의에서 그리고 예술작품의 근원이란 책에서 반 고흐의 이 그림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그는 이 구두를 농촌 안악의 것이라 여기고 자신의 철학적 개념인 도구의 도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한 예로 이 작품을 들고 있습니다. 이후 한 30여 년이 지난 1968년 미국의 미술사학자 마이어 사피로는 하이데거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이 작품은 반 고흐의 구두로 일종의 자화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다시 10여 년 후 프랑스의 해체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예술작품은 언제나 타자에게 개방되어 있고 언제나 파악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리다가 보기 하이데거든 사피로든 둘 다 이 구두의 근원에 대해 얘기하지만 결국 이는 그들의 철학적 입장에서 해석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철학적 입장과 그 입장에서 바라본 예술관일 뿐인 거죠. 즉 한마디로
하나의 해석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은 그 감상자에 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초기 인상주의자들에게서 영향받은 그림들입니다. 초기 사실주의 성향의 다소 어두운 그림을 그렸던 반 고흐는 1886년 파리에 살게 되면서 인상주의의 밝은 색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인상주의 작가 중 한 명이 되기보다는, 즉 초기 인상주의자처럼 눈으로 시각적 인상을 담은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자신 마음의 눈으로 본 세상과 자연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인상주의 외에 이 시기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일본 미술이었습니다.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일본 미술이 소개되었을 때 유럽인들은 일본 미술의 강한 매력을 느꼈고, 이에 당시 유럽에서는 일본식 차, 일본식 목파나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반 고흐 역시 몽마르트 근처에 있는 상점에서 일본파나 복사본을 수백 점 사들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의 자화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반 고흐의 파리 생활 마지막 시기 작품 중 하나로, 이 자화상들을 보면 그가 인상주의를 토대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가려 시도하고 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반 고흐는 약 1년 반 동안 파리에 거주한 후 햇빛 좋은 프랑스 남부 아르로 이사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반 고흐가 아르에 있는 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앞선 작품의 실제 모델이 되는 랑글루아 다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와 바로 옆 건물벽의 그라피티 조화가 참 흥미롭네요. 이 작품에서 우리는 사실주의 작가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의 영향과 일본 파나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반 고흐는 1888년 봄부터 프랑스 남부 아르에 있었는데요. 흔히 이 기간을 아르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남프랑스 특유의 밝은 태양 아래서 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약 2년여 동안 많은 명작들을 남깁니다. 지금 감상하신 작품들은 모두 이 아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로, 반 고흐는 이렇게 열심히 그렸으나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고 화단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종 동생 테오나 고갱, 로트렉, 베르나르 등에게 편지를 썼지만 외로웠고, 그러던 중 화가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가 생각해낸 화가 공동체란 여러 화가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교류도 하며 작품 판돈을 공동체의 소유로 해 같이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무명이던 반 고흐의 이런 의견에 다른 작가들은 별 반응이 없었고, 오로지 고갱만이 이 의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실 고갱은 당시 무일푼 거지의 상태로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아르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는 고갱이 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마음으로 많은 그림을 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1888년 10월경 고갱이 도착했고, 처음 고갱은 아르의 삶에 만족했으나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성격의 화가였기에 일주일 만에 고갱의 마음은 변합니다. 이 둘은 맨날 싸우고, 이러는 사이 고갱은 지쳐가고 이를 눈치챈 반 고흐는 고갱이 아르를 떠날 것 같다며 걱정하고 또 그를 미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같은 해 12월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고갱은 반 고흐가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돼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렇게 아르 시기는 마무리됩니다. 반 고흐는 1889년 5월경부터 아르에서 약 30km 떨어진 생레미란 곳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실 작품들은 모두 이곳에서 제작된 작품들로, 그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본격적으로 그의 화풍을 꽃피우고 많은 걸작들을 남깁니다. 그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쯤부터 반고흐의 작품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 그는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져 죽기 전 훌륭한 작품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에 동생 떼오는 이런 형을 위해 좀 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 주려 오베르뉴로 이사합니다. 지금부터 보실 작품들은 반 고흐가 오베르뉴로 이사한 후 그린 그림들입니다. 반 고흐는 오베르뉴에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890년 사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술사 책들이나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에서는 그가 권총 자살했다고 되어 있으나 2011년 반 고흐 전기 작가의 말에 의하면 동네 꼬마가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인데 그가 그 꼬마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총을 쏜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그가 자살을 했던 이타적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다 사망했던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이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고독한 예술가였다는 것이며 이런 그의 예술가로서의 모습은 고독한 천재 작가의 전형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상주의 이후의 마지막 작가 조르주 쇠라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쇠라는 파리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과학자들과 교류하며 인상주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초기 인상주의자들은 빛에 의해 변하는 시각적 인상, 즉 달리 표현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표현하려 했으나 빛은 가산혼합, 즉 섞이면 섞일수록 밝아지는 반면 색은 감산혼합, 즉 섞이면 섞일수록 어두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인상파 작가들은 진짜 자신이 원하는 색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상주의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 것이 바로 색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점묘법입니다. 즉 쇠라의 신인상주의는 빛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쇠라가 인상파의 문제점이라 인식한 지나치게 직감에만 의지하는 제작 태도와 무너지는 대상의 형태에 엄밀성과 과학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쇠라는 순도 높은 색을 얻기 위해 색을 팔레트나 캔버스에서 섞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감으로 짠 색을 그대로 캔버스에 찍어 최대한 물감의 순도와 채도를 높이고 이런 원색점들의 병치가 보는 사람들의 눈에서 혼합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색점은 보이는 대로의 색이 아니라 색 조합이란 것을 통해 즉 색채 이론이나 광선 이론 등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쇠라가 사용한 색은 대상에게서 보여지는 색이 아니라 병치 효과를 생각해 자신이 조합해서 만든 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쇠라는 색채를 대상에서 해방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이후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창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실험과 그로 인한 성과들을 인정하였고 이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인상주의 이후 작가들은 초창기 인상주의들과 같이 눈으로 본 실제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다른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이란 균형과 질서, 정렬, 원시성, 그리고 엄밀한 과학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사실주의나 인상주의 이후의 근대미술 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